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하루에 10% 오르고 다음날 10% 빠졌습니다.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1% 손해입니다.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됐다가 110만 원에서 10%가 빠지면 99만 원이 됩니다. 그럼 3배 레버리지는요? 하루에 30% 오르고 다음날 30% 빠지면 100만 원이 130만 원이 됐다가 130만 원에서 30%가 빠지면 91만 원. 9%가 증발합니다. 지수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3배 레버리지는 9%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변동성 감소입니다. 인터넷에 TQQQ를 검색하면 이 세 글자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변동성 감소해.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옵니다. TQQQ를 장기 보유하면 결국 영원이 됩니다. 블라인드에 가면 TQQQ 몰빵 장기 투자 괜찮아? 라는 글 밑에 첫 번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변동성 잠식 때문에 결국 녹는다. Let it R ETF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everaged ETFs are designed to go to zero. 이 한 문장이 마치 물리법칙처럼 퍼져 있습니다. 일부에서 저는 TQQQ의 구조를 해부했습니다. 1일 리밸런싱, 스왑, 나스닥 100과의 관계, 그리고 끝에서 변동성 감소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변동성 감소 때문에 TQQQ가 영원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반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TQQQ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변동성 감소라는 괴물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수학적 구조, 역사적 증거, 그리고 커뮤니티에 퍼진 오해와 현실. 끝까지 보시면 TQQQ를 들고 있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 감소의 수학부터 제대로 파겠습니다. 변동성 감소의 공식은 이겁니다.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대략 레버리지 배수 곱하기 지수 수익률 빼기 레버리지 배수 곱하기 레버리지 배수 빼기 1 나누기 2 곱하기 변동성의 제곱입니다. 수식이 복잡하니까 핵심만 뽑겠습니다. 앞쪽 항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익입니다. 지수가 10% 오르면 TQQQ는 30% 오른다. 그 부분. 뒤쪽 항이 변동성 감소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레버리지 배수가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레버리지를 2배로 올리면 기대 수익은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 감소는 4배가 됩니다. 레버리지를 3배로 올리면 기대 수익은 3배, 변동성 감소는 9배. 수익은 선형으로 올라가는데 비용은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변동성 감소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레버리지를 무한히 올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비대칭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식의 뒤쪽 항 변동성 감소의 부분은 변동성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변동성이 작으면 제곱은 더 작아집니다. 변동성이 크면 제곱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즉 변동성 감소는 항상 같은 크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잔잔할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시장이 요동칠 때 한꺼번에 덮쳐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일일 변동성이 1%일 때 TQQQ의 일일 변동성 감소는 약 0.03%입니다. 하루에 0.03%, 거래일 기준 한 달이면 약 0.6%,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의 일일 변동성이 3%로 올라가면 TQQQ의 일일 변동성 감소는 약 0.27%입니다. 하루에 0.27%, 한 달이면 약 5.4%. 변동성이 3배 올라갔을 뿐인데 감소는 9배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변동성 감소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변동성의 함수입니다. TQQQ를 오래 들고 있다고 자동으로 녹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요동치는 동안 들고 있으면 녹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얼음을 냉장고 밖에 꺼내놓으면 녹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는 속도는 시간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깥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영하 5도에서 꺼내놓으면 1시간이 지나도 거의 안 녹습니다. 한여름 35도에서 꺼내놓으면 10분 만에 물이 됩니다. 변동성 감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QQQ를 들고 있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들고 있는 동안의 시장 온도, 즉 변동성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TQQQ를 장기 보유하면 결국 영원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주장의 논리 구조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 논거는 이겁니다. 시장이 횡보하면 레버리지 ETF는 녹는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횡보 구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치가 소멸된다. 논리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횡보하면 녹는다는 부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ETF는 반드시 손실을 봅니다. 아까 보여드린 수학이 증명합니다. 이건 물리법칙입니다. 하지만 둘째, 시장은 장기적으로 횡보한다는 부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스닥 100의 역사를 보십시오. 1985년 지수 출범 이후
장기적으로 나스닥 100이 횡보한 적이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2015년까지 15년 동안 사실상 횡보했습니다. 2022년에도 1년 가까이 하락 후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나스닥 100은 우상향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12에서 15% 수준입니다. 이 수익률은 변동성 감쇄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변동성 감쇄가 레버리지 수익을 갉아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지수의 수익이 감쇄보다 크면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돈을 법니다.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이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니케이는 1989년 12월에 38,915포인트를 찍은 뒤 그 고점을 다시 넘는데 34년이 걸렸습니다. 2024년 2월에야 겨우 돌파했습니다. 34년간 사실상 횡보한 겁니다. 만약 니케이 3배 레버리지 ETF가 1989년에 존재했다면 34년간의 횡보와 폭락을 3배로 증폭당하면서 변동성 감쇄가 자산을 갉아먹고 또 갉아먹었을 겁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하면 녹는다는 공포의 현실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은 니케이가 아닙니다. 나스닥 100은 횡보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변동성 감쇄가 문제인 상황과 문제가 아닌 상황을 정확히 나누겠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강한 상승 추세. 나스닥 100이 꾸준히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때 변동성 감쇄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오히려 복리 보너스가 발생합니다. 지수가 매일 조금씩 오르면 TQQQ는 3배로 오릅니다. 그런데 다음날의 출발점은 전날의 높아진 가격입니다. 3배로 올라간 가격에서 다시 3배가 적용되니까 복리 효과가 3배 이상으로 누적됩니다. 이것을 양의 복리 효과 또는 컴파운딩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2017년 나스닥 100이 약 32% 상승한 해입니다. 변동성은 낮았고 추세는 일관됐습니다. 이해 TQQQ의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단순히 3배인 96%가 아닙니다. 약 113%입니다. 3배를 넘었습니다. 변동성이 낮고 추세가 강한 해에는 변동성 감쇄보다 복리 보너스가 더 큽니다. 레버리지가 오히려 3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시나리오 2, 횡보 장세.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제자리에 머무는 구간입니다. 이때가 변동성 감쇄의 무대입니다. 지수는 0%인데 TQQQ는 마이너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터넷에서 TQQQ는 장기 보유 불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셋, 급격한 하락. 이것이 변동성 감쇄와는 별개로 TQQQ의 진짜 적입니다. 사실 변동성 감쇄보다 급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나스닥 100이 정점에서 약 30% 빠졌습니다. TQQQ는 약 70% 빠졌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 마켓, 나스닥 100이 약 35% 하락하는 동안 TQQQ는 약 81% 하락했습니다. 이건 변동성 감쇄와 다른 문제입니다. 변동성 감쇄는 횡보에서 천천히 녹는 것이고 급락은 한 번에 자산의 대부분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r/ETFS의 한 유저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People tend to focus on volatility decay and forget that major drawdowns are actually the bigger concern. 사람들은 변동성 감쇄에 집중하느라 진짜 위험인 급락을 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81% 하락한 자산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려면 얼마가 올라야 합니까? 426%입니다. 100만 원이 19만 원이 되면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 426%가 올라야 합니다. 이것은 변동성 감쇄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변동성 감쇄는 횡보에서 연 몇 퍼센트를 갉아먹지만 급락은 한 번에 자산의 80%를 날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TQQQ가 2010년 출시된 이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TQQQ는 2010년 2월에 출시됐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 쇼크, 2018년 미중 무역전쟁,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 마켓, 2024년 엔캐리 청산, 2025년 관세 전쟁, 매번 20%에서 80%까지 폭락했습니다. 변동성 감쇄도 꾸준히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출시 이후 약 16년이 지난 지금 TQQQ의 분할 조정 기준 누적 수익률은 약 24,000%입니다. 장기 보유하면 영원히 된다는 상품이 240배가 된 겁니다. 같은 기간 QQQ는 약 16배, TQQQ가 QQQ의 15배 더 올랐습니다. 물론 3배 레버리지가 완벽하게 작동했다면 더 올랐어야 합니다. QQQ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9%였으니 3배인 TQQQ는 연 57%를 벌어야 정확한 3배입니다. 실제 TQQQ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41%입니다. 기대한 57%에는 못 미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변동성 감쇄와 운용 비용이 갉아먹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잠깐, 41%면 충분히 경이로운 수익률 아닙니까? QQQ가 연 19%를 벌 때 TQQQ가 연 41%를 벌었습니다. 3배는 아니지만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22%포인트의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가 됩니다. 1,000만 원이 QQQ에서는 1억 6천만 원이 됐지만 TQQQ에서는 24억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수치에서 변동성 감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변동성 감소는 TQQQ를 영원으로 만드는 괴물이 아닙니다. 3배짜리 수익을 약 2배짜리 수익으로 깎아내리는 세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10km를 달리는데 바람이 불어서 실제로는 7km만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뒤로 밀려나진 않습니다. 다만 기대한 것보다 덜 가는 것뿐입니다. 물론 바람이 태풍급으로 강해지면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횡보장이고 그것이 급락장입니다. 이제 커뮤니티에 퍼진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하나씩 부수겠습니다. 오해 첫 번째, TQQQ는 매일 녹는다. 아닙니다. TQQQ는 변동성이 높은 날에만 의미 있게 녹습니다. 나스닥 100이 0.5% 오르고 다음날 0.5% 빠지는 수준의 잔잔한 변동에서는 변동성 감소가 하루에 0.0075%입니다. 1만원짜리 TQQQ에서 0.75원. 이것을 매일 녹는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연간으로 환산해도 2% 미만입니다. 나스닥 100이 연 12%를 벌어다주는 환경에서 2%의 감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변동성 감소가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빅스가 30을 넘어가는 공포 구간, 지수가 하루에 3%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극단적 변동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간은 1년 중 며칠 되지 않습니다. 변동성 감소는 매일 조금씩 녹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가끔 한 번에 크게 먹히는 급성 발작에 가깝습니다. 오해 두 번째, 레버리지 ETF는 하루 이상 보유하면 안 된다. 이 말의 출처를 아십니까? 프로쉐어즈의 투자 설명서입니다. TQQQ를 만든 회사가 직접 이렇게 씁니다. 하루를 초과하는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목표 배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문을 금융 블로거들이 하루 이상 보유하면 돈을 잃는다로 번역한 겁니다. CFA 인스티튜트의 한 연구원은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 블로거스피어가 무서운 이름의 변동성 감소를 가져다가 레버리지 ETF를 하루 이상 보유하는 것이 대죄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오해 세 번째, TQQQ는 결국 영원이 된다. 이것이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많이 퍼진 오해입니다. 수학적으로 먼저 검증하겠습니다. TQQQ가 영원이 되려면 나스닥 100이 하루에 33.4% 이상 하락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미국 주식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7% 하락하면 15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13% 하락하면 다시 정지, 20% 하락하면 그날 장이 닫힙니다. 나스닥 100이 하루에 33.4% 빠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그 전에 시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0에 수렴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스닥 100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자산이라면 TQQQ는 0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감소에는 수익률을 갉아먹지만 기초자산의 상승이 갉아먹히는 양보다 크면 TQQQ는 계속 올라갑니다. 다만 나스닥 100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성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자산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이제 역사적 데이터로 검증하겠습니다. 인터넷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로 증명합니다. 변동성 감소가 가장 극심했던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2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제로에서 5%까지 올리면서 나스닥 100이 약 35% 하락하고 빅스는 연중 대부분 2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높은 변동성과 하락 추세가 동시에 작용한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이에 QQQ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33%였습니다. 단순 3배라면 TQQQ는 마이너스 99%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약 마이너스 80%였습니다. 3배보다는 적게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변동성 감소의 수학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변동성 감소가 오히려 완충 역할을 합니다. 매일 리밸런싱 하면서 하락한 만큼 노출을 줄이기 때문에 단순 3배보다는 덜 빠집니다. 변동성 감소가 항상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덜 빠지게 만드는 쿠션이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80%는 끔찍합니다. 1,000만 원이 200만 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99%는 아닙니다. 1,000만 원이 10만 원이 되는 것과 200만 원이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0만 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10만 원에서는 사실상 끝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2023년 AI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과거 100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 기간 TQQQ 단순 보유 수익률은 약 205%였습니다. 2022년에 마이너스 80%를 맞았더라도 2023년에 205%가 올랐다면 1,0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다가 610만 원으로 회복된 겁니다. 아직 원금에는 못 미치지만 영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데이터를 관찰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2017년 QQQ가 약 32% 상승, TQQQ 단순 보유 약 113% 상승, 3배를 넘었습니다. 변동성이 낮고 추세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복리 보너스가 감쇄를 압도한 해 2018년 QQQ가 약 1.8% 하락, 거의 제자리, TQQQ 단순 보유 약 마이너스 24%, 지수는 겨우 0.% 빠졌는데 TQQQ는 24%가 증발했습니다. 이것이 횡보장 변동성 감소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연초에 10% 올랐다가 Q소에 폭락해서 연말에 제자리, 올랐다 내렸다의 반복이 TQQQ를 갉아먹은 겁니다. 2020년 QQQ 약 48% 상승, TQQQ 약 100% 상승. 여기서는 3배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왜? 코로나 폭락 때문입니다. 2월에서 3월까지 나스닥이 30% 폭락하면서 TQQQ가 70% 날아갔고 이후 V자 반등으로 연말에는 2배가 됐지만 폭락의 상처가 워낙 깊어서 QQQ의 3배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변동성 감쇄가 아니라 급락 손상의 효과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패턴이 보입니까? 상승 추세가 강하고 변동성이 낮은 해에는 3배를 넘깁니다. 횡보하거나 폭락하는 해에는 3배에 크게 못 미칩니다. 변동성 감쇄는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변동성 감쇄가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변동성 감쇄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수학적 사실입니다. 핵심 질문은 나스닥 100의 장기 수익률이 변동성 감쇄를 상쇄할 만큼 큰가입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TQQQ가 출시된 2010년부터 16년간 QQQ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9%였습니다. TQQQ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41%였습니다. 완벽한 3배인 57%에는 못 미치지만 QQQ의 2배 이상입니다. 이 차이가 복리로 16년간 쌓인 결과 QQQ에 1,000만 원을 넣었으면 약 1억 6천만 원, TQQQ에 1,000만 원을 넣었으면 약 24억 원, 변동성 감쇄라는 세금을 내고도 15배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변동성 감쇄를 알면서도 TQQQ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버티는 걸까요? 마일모아라는 해외 거주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한 유저가 1년 6개월간의 TQQQ 실투자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의 전략이 흥미롭습니다. 투자금을 7대3으로 나눠서 70%는 TQQQ에 넣고 30%는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TQQQ가 일정 수준 하락할 때마다 현금으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2022년 베어마켓을 이 전략으로 통과했는데 TQQQ가 70% 넘게 빠질 때마다 현금으로 저점 매수를 하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췄고 2023년 반등해서 수익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이 뭔지 보이십니까? 변동성 감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변동성 감쇄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변동성 감쇄는 가격이 오르내릴 때 발생합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후에 사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그 많아진 수량에 3배 레버리지가 적용됩니다. 변동성 감쇄의 적인 변동성을 오히려 아군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제 하나 더 깊이 파겠습니다. 변동성 감쇄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간과하는 숨은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차입 비용입니다. TQQQ가 3배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의 2배만큼을 빌려와야 합니다. 빌리는 데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는 보통 단기금리에 연동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던 2020에서 2021년에는 이 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5%대인 환경에선 이 차입 비용만으로 연 10%포인트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산의 2배를 5%로 빌리면 10%의 이자가 나갑니다. 이것은 변동성 감쇄와는 별개의 비용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이 둘이 뒤섞여서 TQQQ는 녹는다고 표현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변동성 감쇄는 시장의 오르내림에서 발생하는 수학적 비용이고 차입 비용은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융비용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TQQQ의 성과가 더 나빠지는 것은 변동성 감쇄가 커져서가 아니라 차입 비용이 커져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금리가 높을 때 TQQQ 성과가 안 좋은 이유를 변동성 감쇄 탓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제 변동성 감쇄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을 정리합니다. 첫째, 변동성 감쇄는 실제합니다. 수학적 사실이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1일 리밸런싱을 하는 한 횡보 구간에서는 반드시 가치가 갉아먹힙니다. 둘째, 변동성 감쇄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변동성의 함수입니다. 오래 들고 있다고 자동으로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높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셋째, 변동성 감쇄는 TQQQ를 영원으로 만드는 괴물이 아닙니다. 3배짜리 수익을 약 2배짜리 수익으로 깎는 비용입니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한 2배짜리 수익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넷째, 진짜 위험은 변동성 감쇄가 아니라 급락입니다.
마이너스 81%를 회복하려면 플러스 426%가 필요합니다. 감세가 연 5%를 갉아먹는 것보다 급락이 한 번에 80%를 날리는 것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레딧의 한 유저가 던진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TQQQ를 장기 보유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하나, 당신은 나스닥 100이 앞으로 10년간 상승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것은 TQQQ 이전의 QQQ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QQQ도 TQQQ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 둘, 당신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의 손실을 견딜 수 있습니까? TQQQ를 장기 보유하면 그 기간 동안 최소 한 번은 이 수준의 급락을 경험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코로나 때 마이너스 70%, 2022년 마이너스 81%. 이것을 보고도 팔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 셋, 당신에게 변동성을 관리할 규칙이 있습니까? 단순히 사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급락 시 추가 매수할 현금 여력이 있거나 특정 조건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변동성 감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의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시스템 없이 감정으로 대응하면 바닥에서 공포에 팔고 꼭대기에서 탐욕에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변동성 감쇄보다 훨씬 큰 손실의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TQQQ 장기 보유는 가능합니다. 물론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관찰하면 나스닥 100이 상승하는 기간에는 변동성 감쇄를 포함하고도 TQQQ가 QQQ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TQQQ 장기 보유는 재앙입니다. 마이너스 80%에서 공포에 팔아버리면 이후에 300% 반등을 놓칩니다. 그리고 역시 TQQQ는 변동성 감쇄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안 돼라고 결론 짓습니다. 변동성 감쇄가 범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이 범인인데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겠습니다. 변동성 감쇄에 대한 이 모든 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동성 감쇄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변동성 감쇄는 시장의 변동성에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구간에서 TQQQ의 노출을 줄이면 감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낮아져서 추세가 형성될 때 다시 노출을 높이면 복리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리즘 기반 전략의 핵심입니다. TQQQ 연구소가 실험하고 있는 것도 정확히 이 원리입니다. 변동성이 치솟는 구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방어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진정되면 다시 풀 레버리지로 돌아옵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10년간의 데이터에서 이 접근법이 단순 보유 대비 MDD를 크게 줄이면서도 장기 수익률을 높인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변동성 감소의 수학을 이해하면 그것을 줄일 방법도 보입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변동성 감소는 TQQQ의 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의 적이 아닙니다. 관리 가능한 적입니다. 비가 오면 젖지만 우산을 쓰면 덜 젖습니다. 태풍이 오면 우산으로는 부족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변동성 감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변동성 감쇄를 모르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영상을 봤으면 이제 변동성 감쇄의 정체를 압니다. 그것이 언제 치명적이고 언제 무의미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TQQQ를 장기 보유하면 영원히 된다는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TQQQ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양쪽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사이에 있고 이 영상이 그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변동성 감쇄를 넘어 TQQQ 투자에서 진짜로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고들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변동성 감쇄의 정체를 해부했다면 다음 편에서는 그 감쇄를 이기는 전략의 원리를 다룹니다. 이런 수준의 음석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십시오. TQQQ 연구소는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